저는 서은지 올해 34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남편을 두고 집을 나온 아내, 과연 그 여자는 몹쓸 인간일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 동네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제 악담을 퍼뜨렸죠.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간 냉혈한 여자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 집을 떠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남자가 얼마나 제 마음을 짓밟았는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제 돈을 어떻게 노렸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판단해 주세요. 과연 누가 누구를 버린 것인지 말입니다. 남편 강도연을 처음 만난 건 제가 30살 되던 해였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난 그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식당을 예약해줬고 퇴근 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연애 2년차 되던 어느 봄날 그가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지야, 평생 너를 지킬게. 나랑 결혼해 줄래? 그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는데 시어머니 이은자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네. 우리 도연이가 복이 많지. 시누인 수지 씨도 환하게 웃으며 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내내 제 팔을 쓰다듬으며 친딸처럼 대했고 우리 집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사람들이야. 시대가 어느 땐데 고부 갈등 같은 거 있겠어? 라며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댁이라면 결혼 후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제 친정어머니도 은지야, 정말 좋은 집안 만났구나. 시어머니가 저렇게 다정하신 분은 처음 봐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4년간의 연애 끝에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정말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를 공주처럼 대해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우리는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은지야, 저녁 준비는 다 됐니?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있어? 저는 당황했지만 어머니, 아직 신혼여행 짐도 안 풀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신혼여행 짐? 그게 중요해? 남편 저녁 챙기는 게 먼저지.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뭘 배운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황급히 마트에 뛰어가서 장을 봐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가 은지야, 밥 다 됐어? 나 배고픈데라고 말할 뿐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다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방문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늘 사전 연락 없이 찾아왔고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듯 둘러봤습니다. 은지야, 여기 먼지 쌓였네. 청소 안 해? 냉장고 정리가 왜 이래? 우리 아들 건강 생각은 하는 거야? 세탁기에 옷이 왜 이렇게 쌓여 있어? 며느리가 게을러서야 되겠어? 매번 찾아올 때마다 제 집안일을 지적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내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우리도 신혼인데 조금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까?
그러자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걱정돼서 오시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네가 좀 더 잘하면 되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시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해봤자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시댁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우 수지 씨도 와 있었는데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자랑하듯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 엄마가 사주신 거야. 예쁘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러게 예쁘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제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내 친정은 뭐 하는 집이야? 결혼할 때 예단도 제대로 못 챙겨주던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친정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고 부모님은 저를 대학까지 보내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예단을 많이 못 준비하신 건 사실이었지만 그게 식탁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될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에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으셨지만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시집 올 때 집안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신우는 어색하게 웃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강도연은 그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으며 모른 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결코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저 귀한 아들을 시중드는 며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 혼자 주방에서 온종일 일했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라며 저를 달랬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참으라고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평생을요? 결혼 1년이 되던 해가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며칠을 울었고 남편도 옆에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내던 날 제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10억 원의 유산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의 언니, 그러니까 제 이모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고 자식이 없으셨던 이모는 조카인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모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그 재산을 어머니가 관리하다가 제가 결혼하면 물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 따라 제가 직접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신중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일부는 안전한 곳에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계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49제가 끝나고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화사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내 어머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우리가 다 너를 응원한다. 갑작스러운 다정함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다정하게 대한 건 결혼 전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네가 어머니한테 10억을 상속받았다며?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그 돈으로 우리 수지 카페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카페를 차려달라고요? 제 상속금으로요? 수지가 요즘 취업도 안 되고 힘들어하거든. 카페 하나 차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너도 우리 식구인데 식구 좀 도와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돈은 제 어머니와 이모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을 왜 신우의 카페 창업 자금으로 써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제 돈이에요. 제 미래를 위해 써야 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웃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내 돈? 네가 시집와서 번 돈도 아니고 내 친정에서 벌어준 돈도 아니잖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데 그걸 왜 혼자 쓰려고 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제 이름으로 상속받은 돈이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솔직히 말할까? 너 그 돈 없었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나 있었겠어? 내 집안 형편에 내 조건에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저를 친딸처럼 대했던 그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신우한테 투자 좀 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카페 하나 차려주면 수지도 평생 고맙게 생각할 거고 우리 집안도 다 같이 잘 사는 거잖아. 그게 식구 아니야? 저는 말했습니다. 식구면 제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저는 그 돈을 신우 카페에 쓸 생각이 없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갔지만 그 후로 며칠마다 전화를 걸어와서 카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했지만 남편은 딱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카페 차리는데 3억 정도면 되잖아. 그 정도는 투자해줘도 괜찮지 않아? 저는 남편의 말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건 제 돈이에요. 제가 어떻게 쓸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권리 그러지 말고. 우리 식구인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너 혼자만 잘 살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시어머니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와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암 2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암이라니요. 비록 최근 들어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수속을 밟고 각종 검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곁을 지켰고 식사도 직접 챙겨줬습니다. 시어머니도 매일 병원에 왔는데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은지야, 당연히 네가 간병하는 거 알지? 며느리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병원비도 네가 내야 해. 내 상속금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남편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죠.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한테 10억이나 있는데 병원비 몇 천만 원이 뭐가 아까워? 우리 집은 돈 없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댁에서는 강남에 아파트도 있고 시아버지도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니요? 결국 저는 병원비 일부를 제 돈으로 냈습니다.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입원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병원 매점에 물건을 사러 잠깐 나갔습니다. 그런데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혹시 중요한 연락인가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오빠 병원에서 잘 있어? 내가 곧 갈게. 몸 아프다는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져. 내가 평생 간호해 줄게. 아내한테는 들키지 마. 조심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더 확인해 보니 남편이 최소 3명의 여자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부터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병실 화장실로 들어가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더 살펴보니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다정한 대화들, 선물 주고받은 기록들. 남편이 제게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 친구들 만난다고 했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시댁의 무시를 참으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그 사람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하게 잠들어 있는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요? 제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맞나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 곁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밤새 간병하느라 얼굴이 피곤하네. 그래도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 있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호로 저를 봤습니다. 뭔데?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바람 피웠어요.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부터 다른 여자들을 만났고요. 증거도 다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꺼내서 메시지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연 씨가 결혼 후에 바람을 폈다고요?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제게 도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딴 거 왜 뒤져? 남자는 원래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야. 네가 집에서 잘해줬으면 밖에서 찾아다니겠어?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게 남편의 바람이 제 탓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했으면 배우자한테 충실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남자들은 다 그래. 중요한 건 집으로 돌아오는 거고 가족을 책임지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암 걸려서 이렇게 아픈데 과거 일 들춰내서 뭐 하려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남편이 건강할 때는 집안일을 해주는 도구, 남편이 아플 때는 간병해주는 도구,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는 돈을 내놓는 도구.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지야, 정신 차려. 지금 네가 간병 안 하면 우리 아들은 죽어. 네가 간호해서 아들 살려야 돼. 그리고 병원비도 당연히 네가 내야지. 내 상속금은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이나 마찬가지야.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는 이유, 제게 간병을 강요하는 이유, 병원비를 제 돈으로 내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저를 사랑해서도 며느리로 여겨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상속금 10억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을 간병하면서 그 돈을 다 쓰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간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도 더 이상 제 돈으로 내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며느리잖아. 며느리면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남편이 바람피워도 시댁에서 무시해도 제 돈을 빼앗으려고 해도 참아야 하나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애가 지금 미쳤어? 우리 아들이 죽으면 너 때문이야. 내 팔자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은지야, 당장 돌아와. 네가 우리 아들 죽이는 거야. 저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너 찾던데.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휴대폰 메시지 다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야, 그건 변명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이제 당신을 간병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야, 미쳤어? 내가 지금 암 환자야.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는 다른 여자들이랑 놀았잖아요. 이제 아프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 돈도 필요하고. 남편은 화가 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집에서 잘해줬으면 내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났겠어? 다 내 탓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제 탓이면 제 탓이죠. 그럼 이제 저는 떠날게요. 앞으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가세요. 저는 병실을 나왔고 그날 밤 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신혼집 열쇠를 식탁 위에 놓고 제 집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 임시로 머물면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하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제 돈만큼은 지킬 수 있겠구나.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의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고 문자 메시지도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은지야, 당장 병원으로 돌아와. 우리 아들이 죽으면 너 때문이야. 내 팔자가 원래 그래. 평생 저주받고 살 거야. 내 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칠 거야.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사는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동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제 악담을 퍼뜨린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갔어요. 10억이나 상속받고는 병원비도 안 내고 간병도 안 하고 집을 나갔다니까요. 돈만 있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봐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수군거리며 쳐다봤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댔고 길을 걸으면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정리했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속받은 10억이 어디서 온 돈인지 명확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 이모의 유산은 이모가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모는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조카인 저를 무척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모가 돌아가시면서 은지가 결혼할 때 물려주라는 유언을 어머니께 남기셨고 어머니는 그 돈을 소중히 관리하다가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그 누구도 이 돈에 손댈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명확히 밝힐 것이며 시댁에서 제 돈을 노렸다는 것도 함께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 첫 재판날 법정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까지 모두 나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법정에 설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제 변호사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휴대폰 메시지 캡처, 호텔 예약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남편이 암 환자인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부정행위가 먼저 있었고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저버린 쪽은 남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아들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연 씨가 죽든 살든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원했던 건 저의 간병이 아니라 제 돈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이혼은 쉽게 성립됐고 재산 분할 문제도 제가 상속받은 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네 소문은 여전했습니다. 아픈 남편 버린 냉혈한 여자라는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너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내 전 남편이 병원에서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대.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병원에 자주 와서 간병해 주더니 알고 보니 둘이 연인 관계였대. 그런데 그 여자도 내 남편한테 돈 뜯긴 거 알고 떠났다던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대. 네가 병원비 다 냈고 한 달 넘게 간병했다는 사실을 병원 직원이 증언했대. 그리고 내 남편이 바람 피운 거랑 시댁에서 내 돈 노린 것도 다 알려졌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내 시어머니를 수군거린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신우가 카페 차리려고 대출받았다가 망했대. 어머니가 내 돈으로 카페 차려줄 거라고 큰 소리치고 다녔는데 내가 이혼하니까 계획이 다 무너진 거지. 지금 시댁 식구들 완전 난리래.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던 계획이 모두 무너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를 떠나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돈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좋아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딴 카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커피 기술을 배우면서 저는 점점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전 행복했던 순간들, 시댁에서 무시당했던 기억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은 과거일 뿐입니다. 6개월 후 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카페에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중년 여성 손님이 오셨습니다. 커피를 드시다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네, 혼자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 이렇게 혼자 사업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그 손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빼고 대략적인 상황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잘하신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남도 지킬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단골이 되셨고 가끔 카페에 오셔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페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온라인 리뷰도 좋았습니다. 저는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다른 사업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물려주신 유산을 잘 관리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암 치료 잘 끝났대. 완치 판정 받았어. 저는 의외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있대. 치료 끝나자마자 바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시어머니가 요즘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래. 내 이야기가 다 퍼지면서 사람들이 시어머니 편을 안 들어주더래. 며느리 돈 노리고 아픈 아들 핑계로 돈 뜯으려 했다는 게 다 알려졌거든. 저는 복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후련했습니다. 친구는 덧붙였습니다. 내 신우도 카페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았대. 어머니가 내 돈으로 카페 차려줄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투자자들한테 돈 받았는데 다 물거품 된 거지. 저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거리의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고 저는 두 번째 카페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서은지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도연 씨의 전 애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성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제가 도연 씨 만날 때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고 그때 바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은지 씨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찾아왔어요. 저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속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 씨 정말 용감하세요. 저였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아픈 남편 두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알아요. 근데 은지 씨는 그걸 해냈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지금 힘든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은지 씨 덕분에 제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성은 커피를 마시고 떠났지만 그날의 대화는 제게 큰 의미로 남았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3개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물려주신 10억은 이제 20억이 넘는 자산으로 불어났습니다. 저는 사업가로서 성공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도 시댁의 눈치를 보며 남편의 간병을 하며 제 돈을 조금씩 빼앗기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제 인생 자체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떠났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용기가 필요할 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가 물었습니다. 은지야, 후회 안 해? 그래도 남편이 완치됐잖아. 지금쯤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 안 해. 오히려 그때 떠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잖아. 친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은지야. 그날 밤 저는 카페 2층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간병인도, 누군가의 돈줄도 아닌 그저 서은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신우수지 씨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습니다. 언니 수지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수지 씨는 테이블에 앉았고 저는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줬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수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사과하러 왔어요. 그때 언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언니 돈으로 카페 차려달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뻔뻔했던 것 같아요. 언니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수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카페 사업 시작했다가 망했어요. 투자금 다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그때 언니가 느꼈을 절망감을, 사람들한테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수지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결국 시어머니의 피해자였던 것일까요? 수지 씨,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수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빚 갚고 있어요. 엄마랑도 거리 두고 있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했던 것들, 오빠한테 했던 것들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이용할 도구로만 본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도 요즘 혼자 살아요. 암 완치되고 나서 또 다른 여자 만나다가 들통났대요. 그 여자도 떠나고 이제 아무도 오빠 곁에 없어요. 엄마도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지 씨, 이제라도 자기 인생을 사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세요. 수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부러워요. 언니는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데 저는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수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수지 씨는 눈물을 닦으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선택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카페 지점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카페가 다음 달에 오픈합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은 이제 제 인생의 기반이 됐고 저는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시어머니 말대로 10억을 신우 카페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돈은 모두 날아갔을 것이고 저는 빈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간병을 하면서 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떠남으로써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재혼 생각 없어요?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아직은 제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크게 다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그저 제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전 카페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댁 문제로 고민한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가 제 돈을 노리고 남편은 제 편을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여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세요. 다른 누구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해요. 그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줄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여성이 떠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제가 겪은 그 모든 아픔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나누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댁 문제, 남편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조언하는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제 카페에서 모이는데 매번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떠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참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요.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어제 모임에서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 결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 고통을 겪은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입니다. 저는 아침 일찍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유산 잘 쓰고 있고 이제 그 돈이 더 커졌어요. 엄마와 이모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헛되게 쓰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되찾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도 이제 이 하늘처럼 맑아졌구나.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카페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오늘 예약 손님 많아요. 준비 다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만들어가는 행복입니다. 저녁이 되자 카페에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알고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한 할머니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너 정말 잘했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 다들 참고 살았어. 근데 너는 내 인생을 선택했잖아. 그게 용기야.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세대 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참으며 살아오신 덕분에 저희 세대는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까지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 그날 병실을 나서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두려움에 굴복해서 그 자리에 남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떠남으로써 제 인생을 되찾았고 그 선택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두려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며칠 전 옛날 직장 동료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지야, 내 소식 들었어. 진짜 대단하더라. 카페도 잘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저는 답했습니다.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동료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할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100번을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이제 저는 4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만약 그때 남았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시댁의 노예처럼, 남편의 간병인처럼 그저 생존하기 위해 버티며 살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저는 사업가이고 카페 사장이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말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자신을 지키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떠나는 것이 도망이 아니라 때로는 생존을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서은지입니다. 아픈 남편을 두고 떠난 여자가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